독서 20강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101쪽 펴시면 되고요. 6번 문제부터 이제 5문제 남았죠. 6번 문제 보시면요. 다음 글의 중심 내용을 고려할 때 글쓴이 의도에 부합하는 반응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1번부터 한번 보죠. 특정 사례가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지역 특산의 사과 품종 보존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글로벌 경제 시스템 다양성 보존과는 거리가 있군 그랬으니까 다양성을 보존하지 못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다국적 기업의 청바지를 사 입어야겠군. 다 사례로 남아있네요. 그 다음에 4번에 국제 운송 시스템은 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시켰군.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번 가보죠. 첫째 줄 보시면요. 경제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성이 증대되었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이 끝까지 잘 봐야죠. 그래서 체계적인 국제 운송 통신 시스템의 도입으로 해가지고요. 식품들을 한데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거죠. 경제 글로벌화 그 다음에 국제 운송 및 통신 시스템 같은 것들이 다채로운 문화의 경험을 원활하게 만드는 바로 그 시스템이 실제로는 다양성을 깨끗이 지워버렸고요. 그 다음에 세계 전역에 걸쳐서 지역마다의 문화적 특성까지도 말살하고 있다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나오는 링곤베리라든가 파인애플 주스는 자리를 내준 거니까 뭡니까? 말살된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코카콜라에 그 다음에 모직과 면으로 된 옷들은 청바지에 고원에서 자라던 토종소들은 젖지젖소에게 그 자리를 내주었다라는 그러면 자리를 뺏긴 것들이 바로 뭡니까? 말살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양성이란 것은 한 회사에서 만든 10가지의 청바지 중에 이게 사실은 선택지 3번의 다국적 기업하고 연결되는 거죠. 어느 것을 고를까 하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 그럼 보세요. 1번에 지역 특산의 사과 품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일종의 뭐하고요? 지역마다의 문화적 특성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보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글쓴이가 한 적이 없어요. 그죠? 이것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보존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글로벌 경제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거죠? 이게 뭐예요? 이것들이 어떻게 다양성을 지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양성 보존과는 거리가 있군 맞는 진술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3번에 될 수 있으면 다국적 기업의 청바지를 사 입어야겠군. 자, 이것도 글쓴이의 견해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뭐 한 회사에 그죠? 다양한 물건을 고르는 것이 다양성하고 관련이 있지는 않다. 이런 얘기 하고 있을 뿐이지 다국적 기업의 청바지를 사 입어야겠군 얘기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국제 운송 시스템이 다양성을 증진시켰다. 이건 아예 내용 파악을 제대로 못한 거죠. 국제 운송 시스템이 오히려 다양성을 지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1번인데요. 지역 특산의 사과 품종이 일종의 지역마다의 문화적 특성이고 사라져가는 다양성의 한 사례가 되는 겁니다. 일단 이 글쓴이는요. 이런 다양성, 지역마다의 문화적인 특성을 보존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1번을 택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7번 한번 가보죠. 역시 이제 독자의 반응 얘기하고 있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선택지 점검해보죠. 인간의 변화에는 성숙, 그 다음에 학습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사례가 나와 있네요. 키가 커지는 것은 성숙에 의한 변화, 그 다음에 학습의 개념이라는 것은 비교적 지속적인 변화, 그 다음에 4번도 사례가 나와 있네요. 과학 배워서 보람을 느꼈다면 이것은 지적 변화에 초점을 둔 학습 개념이다라는 거 읽어가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1문단 보시면 인간의 변화는 단지 성숙의 산물만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성숙 말고 다른 것도 있다. 선택지 벌써 1번과 관련이 되는 거고요. 조금 더 가보죠. 아직 1번이 완벽히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그죠? 인간의 변화에는 학습도 있는 거야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숙에 의한 변화는 대체로 신체적, 성적 발달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신체적 발달이라는 게 선택지 2번에 아이가 자라서 키가 커지는 거고요. 이건 뭐예요? 성숙에 의한 변화가 되는 거니까 2번은 맞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러한 경험과 배움을 이제 학습 얘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지적 정의적 특성은 후천적 학습의 영향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이라는 개념을 얘기해 주면서 학습이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경험의 결과 상당히 지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그러면 인간의 변화는 성숙의 산물만은 아니고 학습이라는 것도 있는데 학습도 뭡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바로 여기에서 이제 인간의 변화에는 성숙만이 아니라 학습도 뭡니까?
인간에게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니까 학습도 있다라는 거 확인되는 거죠.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3번도 바로 확인이 돼요. 그죠? 말 그대로 학습의 개념이 성립되면 어떻게 비교적 지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라고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남아있는 게 4번이기는 한데요. 이 4번도요. 왠지 맞는 반응으로 보이죠. 남아있는 거 보자고요. 우리 이 문단에 한번 보시면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부분이죠. 좀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눠보죠.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행동의 변화를 학습이라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죠. 지식에 초점을 두어서 지식의 획득을 학습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나오니까 이렇게 그냥 밑줄 2개 칠게요. 정의적 측면을 강조해서 유의미한 인간적 경험. 자, 예를 들면 무엇을 배워서, 그죠? 배워서 삶의 보람을 느끼면 학습이라고 보기도 한다. 우리 정의적 측면 했을 때 이 정의적이라는 게 뭔지 알면 좀 편한데요. 이 정의라는 것은요. 우리 왜 정의를 저스티스 이런 거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정의적 측면이라는 것은 삶의 보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정의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죠? 감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마음이라든가 인간의 의지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따라서 3문단 좀 더 넓은 뜻으로 학습을 정의하자면 학습은 경험에 의한 비교적 지속적인 지적인 것은 뭐예요? 지식의 획득하고 관련이 되겠죠. 우리가 지적이라는 말 자체가 지식이나 지성에 관한 것 이런 뜻이기 때문에 지식의 획득을 학습으로 본 것과 관련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서라는 거. 정서가 무슨 뜻이에요? 감정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하고 관련되는 거죠? 정의적 측면과 관련이 되는 거죠. 어휘를 좀 정확하게 알면 이런 문제 풀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행동적인 변화는 요거 행동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뉘는 거고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우리 4번을 착각하는 게 과학을 배워서 보람을 느꼈다면 이 과학이라는 것은 이제 지식이라고 보는 건데 조심해야 되는 게 분명히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람. 그러면 보람은 뭡니까? 삶의 보람 해가지고요. 정의적인 측면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죠? 뭔가를 배워서 보람을 느낀 건 정의적인 측면 우리가 2줄로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적인 변화는 뭐예요? 그죠? 지식 지적은 그러면 4번에서 다른 범주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제시문의 사실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한 반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놓친 거예요. 그죠? 배워서 보람을 느낀 건 뭡니까? 정의적인 측면, 즉 정서적인 변화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거 이걸 놓쳐서 그런 거고요. 과학에 빠지면 안 되고요. 배워서 보람을 느꼈다 이거 보셔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4번이 이제 맞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엉뚱하게 1번 쪽으로 가게 되는 건데 물론 1문단만 보면 학습이 인간에게 변화를 가져온다는 얘기가 없지만 2문단 쪽에서 이미 학습이라는 것이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두고 말한다라는 정보가 추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1번도 맞는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떨어져 있는 정보 같은 거 잘 확인하셔야 돼요. 8번 한번 보시면요. 요거는 제가 예전 기출문제에서 이 비판하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옛날 문제에서 가져온 거고요. 좀 죄송합니다. 하지만 뭐 좀 옛날 문제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유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 정도는 용서해 주세요. 자, 일단 글가에 대해 글 나의 필자가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타당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한문 원문을 주지는 않죠. 물론 이제 우리가 김희독립 선언서 정도는 좀 읽을 수 있으면 좋기는 한데요. 뭐 이미 2019년에 쉽고 바르게 읽는 김희독립 선언문 이렇게 해가지고요. 교육 일선에 다 이제 보급이 됐기 때문에 요즘엔 이렇게 한문 자체로 그러니까 한자어 자체로 남아있는 것들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김희독립 선언서니까 한번 확인은 해보죠. 가에 대해서 나의 필자가 지게하는 거니까 일단은 나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되고요. 가가 나의 입장과 혹시 대립되거나 반대되는 측면이 있는가 그런 것도 점검을 하셔야겠죠. 자, 볼게요. 가 병자 수호조규 이래 강화도 조약 얘기하는 거죠. 시시종종의 때때로 갖가지의 금석 맹약 굳게 맺은 약속을 식하였다 해서 어겼다고 해서 이런 얘기죠. 뭐 강화도 조약 맺은 이후에 그 조선의 독립을 동등한 국가로서 보장한다 이런 거 다 어겼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 얘기하는 거고요. 근현대사에서 다 배우는 거니까 자세한 건 한국사 선생님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무신을 그죠 믿음 없음을 죄하려 아니하노라 벌 주려 아니한다. 자, 학자는 일본의 학자는 강단에서 그다음에 정치가는 실제 현실에서 실제
시대에서 조종 세업을 우리 조상 대대로의 업적을 식민지시하고 그러니까 주권을 상실한 나라로 보고 이런 얘기죠. 식민지로 보고 문화 민족을 토매인우해서 야만인으로 대우해서 한갓 정복자로서의 쾌락을 탐할 뿐이요. 아예 구원한 우리의 오래된 사회 기초와 요것 좀 어렵죠? 탕락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탕락한 민족 심리를 뛰어난 민족 심리를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소의 의리 없음을 꾸짖으려 아니하노라 해가지고 이런 거죠. 일본 너희가 잘못했다는 것을 근거를 하나하나 들면서 지적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 통해서 너희가 정말 잘못했다. 너희 잘못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글이고요. 나는 신채호 선생님의 글이네요. 그죠? 자, 강도 일본이 우리의 국호를 없이하며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의 생존적 필요 조건을 다 박탈하였다 나와 있고요. 자, 우리는 일본 강도 정치 곧 이족 통치가 우리 조선 민족 생존의 적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우리는 혁명 수단으로 우리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을 살벌함이 이 살벌이라는 게 죽여 없앤다는 겁니다. 살벌함이 우리의 정당한 수단임을 선언하노라. 자, 가는요 근거를 들어서 하나하나 잘못을 지적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고요. 나 같은 경우는요 이 강도 쪽발이 새끼를 다 죽여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한 입장을 가진 사람이 그죠? 가처럼 우리가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데 가처럼 근거를 들어서 잘못을 지적해서 설득하는 입장을 보면 무척 갑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배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몇 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5번이죠. 강자를 설득해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건 너무 아니하지 않은가? 그죠? 일본이 힘으로 우리의 정권을 빼앗았는데 그들에게 근거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설득한다는 게 너무 아니라는 태도, 실효성이 없는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는 게 적절할 겁니다. 아니하다 같은 경우는요. 쉽게 여기다 이런 뜻이고요. 나머지는 괜찮고요. 이게 이제 가 쪽에서 한문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해석이 안 돼서 틀리는 거죠.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은 1번인데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잘못부터 먼저 성찰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나의 필자가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니까 우리의 잘못부터 먼저 성찰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1번이 가능하려면 근데 나에서는요. 일본 쪽발이 새끼를 죽여 없애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의 잘못부터 먼저 성찰하자 이런 얘기는 아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석의 문제기는 하죠. 자, 다만 패턴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 문제 부담 갖지는 마세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의 제시문은 이제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아주 옛날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이 원문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9번 문제 한번 가보죠. 예전 국회직 문제인데요. 이것도 이제 비판 유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 문제를 제가 인용을 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비판의 어떤 기준을 굉장히 명확하게 잡을 수 있어요. 보세요. 지금 제가 화면에 띄운 건 이제 보기에 남아 있는 건데 문제가 이래요. 보기를 참고로 해서 윗글의 견해를 비판하는 거고요.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선택지 1, 2, 3, 4, 5번의 내용이요. 어디에 근거해야 돼요? 바로 이 보기. 여기에 근거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제시문의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일단 1문단에 오늘날의 광고의 성격을 봤을 때 이 광고를 통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논하는 게 적절하다. 그래서 이제 광고에 의해서 세뇌되고 조종되는 정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 다음에 이 문단 한번 보시면요. 광고가 그죠?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는 것 같이 보여서 이상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형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고찰해 보면 오히려 포스트 모더니즘이 인식하고 신문해야 될 하나의 그냥 포스트 모던 같아 보이는 현상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죠. 광고 자체가 포스트 모더니즘 같지만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신문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광고라는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왜 그러냐면 광고가 왜 포스트 모더니즘과 반대리냐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신문해야 될 현상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반대된다는 설정이 가능한 거고요. 실제로 광고라는 것은 어때요? 뭘 강요한다? 그죠? 구매를 강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박탈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을 가지고 신문해야 된다라 그러면 적어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강요라든가 그죠?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과 반대되는 거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가지고 산문단에서 뭐 그죠? 광고가 부과하는 규범화와 순응화에 저항해야 된다. 그죠?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가 규범화 순응화가 아니고요. 이것에 저항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다? 다양성과 다원성을 상징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시문의 내용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어쨌든 현대사회의 광고의 특성을 봤을 때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는 건 맞아. 근데 이 문단에서 광고라는 것이 얼핏 보면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는 것 같아서 이상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형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선택의 여지를 넓히는 게 아니라 광고가 구매를 강요하고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문단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다양성과 다원성 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광고가 강요하는 규범화나 순응화에 저항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하나씩 한번 연결해 보죠. 1번에 광고가 이제는 소비자들을 쉽게 설득할 수 없다는 점을 뭡니까? 제시문에선 윗글에서는 경시하고 있다. 가볍게 보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런 거죠. 보기 자체에 광고가 소비자들을 쉽게 설득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어디 나와 있나요? 여기. 소비자들은 이제 광고계 전문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광고주들은 그럼직한 진부함이나 이 진부라는 건 낡아서 새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광고계의 낡은 전략 즉 예전처럼 그냥 강요하고 쇠뇌하고 조종하는 것 가지고는 더 이상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어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뭡니까? 다른 방법을 찾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보기에서는 예전 광고처럼 쇠뇌, 조종, 그 다음에 구매, 강요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광고주들은 다른 방법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쉽게 예전 방법으로 설득되지 않는다는 건데 윗글에서는 구매를 강요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기의 입장에서는요. 윗글이 소비자들을 쉽게 설득할 수 없다는 점을 이제 더 이상 광고가 소비자들을 쉽게 설득할 수 없다는 점을 좀 간과하고 가볍게 보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겠죠. 어쨌든 1번은요. 보기 입장에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소비자들을 쉽게 설득할 수 없다는 점. 그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이요. 광고가 이제는 소비자를 즐겁게 하려는 정신의 소산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을 찾게 됐고 즐겁게 하려는 정신의 소산이다. 즐겁게라는 말이 직접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제 광고주들이 찾은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눈요깃거리가 되는 가치를 선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눈요깃거리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눈으로 봤을 때 즐기고 어느 정도 만족을 느낀다는 거죠. 만족을 느끼는 대상이라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거 즐겁게 하려는 정신의 소산이라는 것과 관련이 되는 거죠. 보기의 입장이고 그 다음에 3번에 광고가 이제는 소비자와 진한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진한 공감대라는 얘기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윗글에서는 그죠? 광고가 구매를 강요하고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죠? 1문단 보면 광고가 소비자들을 쇠뇌하고 조종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기에서는요. 이제 더 이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기로 결정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쇠뇌하고 조종하고 구매를 강요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라는 것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강요하지 않고 반대로 공감하는 거. 그래서 3번에 공감대 형성이 직접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이 보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과거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의 한 사례로 이 공감대 형성이라는 것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보기의 입장에서 윗글을 비판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4번 한번 가보죠. 광고가 이제는 소비자들을 직접적으로 현혹하려고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그러면 이게 보기의 입장이라는 건데 이미 우리가 이건 확인했어요. 그죠? 뭡니까? 더 이상 과거의 방법을 쓸 수 없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기로 뭡니까? 결정을 했고 그래서 뭡니까? 상품 자체에 대한 장점을 자랑하는 거. 이게 직접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멀리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멀리 하면서 어떻게 내포적인 의미를 가진 메시지를 선호한다 그러면 내포적이라는 거니까 겉으로 메시지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메시지 자체가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요. 그러면 이거는 직접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간접적인 거잖아요. 근데 4번에서는 직접적으로 현혹하려고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해가지고요. 보기 입장과의 반대이기 때문에 그죠? 보기에 근거한 보기를 참고로 한 비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요. 광고가 이제는 소비자와의 거리두기를 활용하고 있다. 거리두기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뭐 반복되기는 하는데요. 상품 자체에 대한 장점을 자랑하는 광고 형태를 멀리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내포적인 의미를 가진 메시지를 선호하고 있다 해가지고요. 그러면 직접 알려주지 않고 뭡니까? 예, 그죠?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내포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거니까 거리두기를 활용하고 있다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없으면 메시지가 직접적이라는 거고요.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메시지 자체를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5번도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은 3번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공감대 형성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인데 우리가 보기를 참고로 하고 보기에 근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있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 속에 그리고 이제 윗글에서 얘기하는 구매 강요, 쇠뇌 조종이 아닌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쇠뇌 조종 강요와 반대되는 공감대 형성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3번도요. 보기를 참고로 했을 때 윗글의 견해를 비판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 문제 좀 까다롭죠. 근데 이제 아마 요런 정도의 내용 분석이나 이런 정도 난도의 문제가 뭐 여러 문제는 아닌데 한 문제 정도는 반드시 출제가 될 거예요. 한 문제 정도는요. 좀 생각해야 되는 문제요. 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만 그죠? 그러니까 실제 난도와 관련 없는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만 또 골라서 풀고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과거에 공부하셨던 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왕창 풀고 나서 그죠? 24년 국가직 지방직 때 비문학 독서 다 맞았어요? 어땠어요? 그죠? 오히려 저하고 쉽게 나오는 유형, 그 다음에 간혹 나올 수 있는 어려운 것들에 대비한 분들은요, 독서에서 틀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공부 어렵게 하신 분들이 감 떨어져서 많이 틀렸던데,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고, 절대로 저주하는 게 아니라 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공부하는 척 하는 공부 말고요. 난 이렇게 어려운 거 공부하고 있으니까 나는 공부 잘하고 있는 거고 대단한 거야. 친구들이 막 이렇게 어려운 것도 풀어? 막 박수도 쳐줘. 실전력을 쌓지 못하는 공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발 잘 나오고 자주 나오는 것들 반드시 맞춰야 되는 것들 중심으로 좀 준비하시고요. 물론 어려운 것도 대비를 해야겠지만 어려운 것만 푼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건 아닙니다. 실력을 떠나서요.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점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좀 가볍게 공부할 수 있는 건 가볍게 공부하고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고 적절하게 분량하고요. 분량을 조절하면서 균형을 잡아야겠죠. 자, 쓸데없는 잔소리를 했네요. 자, 10번 한번 가볼게요. 1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유형의 논리적 오류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요. 그죠? 내가 내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곧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러면 뭡니까? 그죠? 사랑하지 않으면 약속 지키지 않는 거고. 그죠? 약속을 지켜야만 사랑하는 거고. 둘 중에 하나로만 딱 제한을 하고 있네요. 그죠? 예, 약속을 지키면 사랑하는 거고 지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야. 우리가 사랑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3의 경우를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앞에서 이미 해봤기 때문에 흑백 사고의 오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보세요. 1번에 항상 보면 사고 과정 점검하면 되죠. 항상 보면 이등병들이 말썽이더라. 이게 모든 이등병을 다 점검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등병들이 말썽이더라라는 게 전체를 점검했다라는 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런 결론을 끌어낸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일종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2번은요. 방식이 비슷하죠. 내 부탁을 거절하다니 넌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러면 거절하면 싫어하는 거고 그죠? 나를 좋아하면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부탁을 수용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거죠. 나를 좋아하지만 뭡니까? 부탁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니까 2번도요. 상황을 딱 두 가지로 한정해 놓고서 생각하는 거네요. 흑백 사고의 오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여기 글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사고 과정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3번 보면 김씨는 참말만 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니 거짓말 하지 않는 게 참말하는 거잖아요. 참말만 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참말만 하기 때문이다 해가지고요. 결론과 근거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뭐예요? 순환 논증의 오류고요. 4번은요 한번 볼게요. 거짓말을 하는 것은 죄악이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므로 의사가 환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우리 의사가 환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요. 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선의를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죄악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개념어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 우리 왜 63쪽에서 그 논중의 오류 설명 나오고 적용하는 문제 있었죠? 거기에서 우리 교재 63쪽이에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우연의 오류입니다. 그죠? 우연의 오류가 뭐냐면 앞에 넘겨보셔도 돼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리나 규칙을 우연적인 상황이나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적용할 때 생기는 오류가 되는 거죠. 거짓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죄악이지만 의사가 환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요.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라는 아주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 규범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연의 오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그 독서, 필로 독서 끝났습니다. 그죠? 어쨌든 하나하나 끝나기는 하네요. 아마 이 부분은 그 혼자서 풀고, 틀린 문제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래도 끝까지 완강하셨으면 하고요. 오늘이 이제 목요일 밤인데요. 제가 이번 주로 한번 쉬고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이제 기태형 필로 언어편, 쉽게 생각하면 문법이죠. 그거 나갈 텐데, 그 제가 카페에 교재하고요. 그 다음에 강의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번 주 내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재로 공지 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몇 분이나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항상 1강, 2강, 3강은 막 몇백 회 올라가다가 맨 마지막 강좌 오면, 그죠? 1강 조회수와 마지막 강좌 조회수가 동일하지 않다는 아주 이상한 현상, 그죠? 이상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생기는데 어쨌든 끝까지 제대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서는 더 하지는 않을 거예요. 더 하지는 않을 거고 그 우리 어차피 11월 달 그러니까 이제 문법 언어 끝나고 나면 11월 달에 최적화 기출하면서 실전 문제 많이 풀 거기 때문에 독서 유형 연습하는 건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강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또 저는 언어편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